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SF를 쓰고 있는 소설가 김추엽이라고 합니다. 소설 쓰기가 본업이지만 장애와 기술, 장애인의 감각과 신체라는 주제에도 관심이 있어서 사이보그가 되다라는 논픽션을 집필한 적도 있고요. 저는 난청에 있는 청국장애인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뚜아사 작가님께서 아주 흥미롭고 멋진 촉각소통에 대한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이뚜아사 작가님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먼저 1979년 도쿄 출생으로 미학과 현대예술을 전공하셨고요. 지금은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인간의 다양한 감각과 신체 활동에 대한 미학적인 접근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뚜아사 작가님의 책 중에 한국에 번역된 책들을 다 너무 재미있게 읽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기억하는 몸이라는 책의 추천서를 쓰느라 다른 독자들보다 먼저 읽었다는 사실을 매우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그 작가다 보니까 책을 추천해달라는 말이 많이 듣는데 이 기억하는 몸이라는 책을 정말 어디에 북토크든 강연이든 갈 때마다 추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유토화사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게 굉장히 큰 기쁨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장애인의 신체나 감각이 연구되는 맥락이 어떤 결핍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충하거나 보조해야 한다는 식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토하사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 감각 세계를 미학적으로 탐구하신다는 점이 독특하고 또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움벨트라고도 하는 이 감각 세계, 타인들의 낯설지만 풍요로운 세계를 탐구하는 접근법으로 사람들의 인식을 확장하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토하사 작가님의 강연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제가 사실 평소에는 모더레이터 역할을 거의 맡지 않는 편이라서 오늘 진행이 약간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간에 통역이나 문자 통역 과정이 많다 보니까 약간은 긴장도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경험은 없지만 이토하사 작가님이 엄청난 팬이어서 열심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좀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작가님께서 강연에서 촉각과 촉각 소통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감각의 위계, 촉각의 다양한 측면들, 그리고 촉각 소통의 특성과 가능성에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인간의 여러 가지 감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가장 최근에야 이 촉각과 피부라는 약간 마지막 감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상태라서 오늘 강연을 정말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토하사 작가님은 그동안 다양한 장애인의 감각과 신체 경험을 연구해 보셨는데요. 저는 특히 압도적인 고유성을 가진 개인들의 감각 세계를 언어로 옮겨지지 않는 경험이 다층적 면모를 섬세하게 짚으며 파고드는 그런 글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책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세상을 어떻게 감지하는지에 대해서 풀어주셨고요. 기억하는 몸이라는 책에서는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각자의 몸에 새겨진 과거의 경험과 현재 장애가 있는 몸의 경험을 어떻게 통합하고 또 그 몸을 어떻게 세계를 인식하는지를 다뤄주셨는데요. 후자의 책에서는 특히 장애인들의 고유수용 감각, 자기수용 감각이라고도 하는 이 감각을 다뤄주신 이야기들이 흥미로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할 촉각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 강연에서는 특히 촉각 소통에 초점을 맞춰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또하사 작가님이 그동안 장애인들의 굉장히 다양한 감각을 다루시다가 이번에 촉각 소통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연구하게 되신 그런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초엽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갖게 되어 굉장히 기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제가 촉각 소통을 연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강연에서도 언급한 시각장애인 마라톤입니다. 도쿄 시부야의 한 공원에서 매주 주말에 러닝을 연습하는 마라톤 동호회가 있는데 그중 한 시범 세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랐던 첫 번째는 정말 많은 사람이 이 동호회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보조런으로 참여하고 있는 비시각장애인도 아주 많았습니다. 직접 체험해보니 곧바로 그 인기 비결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시각장애인의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안대를 쓰고 비시각장애인의 보조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걷는 것조차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마냥 무서워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조금씩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자신을 비시각장애인 보조에게 내맡겼죠. 그러면서 충만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누군가를 깊이 신뢰하는 것에서 오는 감정이었습니다. 물론 일상에서도 가족이나 부모님을 신뢰하지만 더 깊은 차원의 신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신뢰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몰랐던 이유는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제 신체적 안전을 오롯이 맡겨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저는 시각장애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이런 차원에서 매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압도되었습니다. 시각소통이 언제나 나와 다른 대상 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에 비해 촉각소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몸이 다른 것처럼 감각이 달라지면 관계도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인간 관계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깨달음은 촉각 소통에 관해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블라인드 마라톤에 대한 이야기 저도 강연에서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는데요. 근데 정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 블라인드 마라톤이 말하는 것이 어떤 타인과의 신뢰에 기반한 감각 소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약간 궁금했던 것이 보통의 사람들은 시각 다음으로 청구하게 많이 의존을 하잖아요. 근데 블라인드 마라톤에서는 이렇게 말로 길을 설명하지 않고 정말 촉각이 가장 주가 되는 그런 소통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같이 달리면서 이렇게 소리로도 앞에 뭐가 있고 어디로 가야 하고 이런 말들을 해 주기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했었어요. 네, 물론 새소리나 보조가 이야기하는 말도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감각이 바뀌면 관객성도 변화한다는 말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우리가 보통은 시청각에 기반해서 소통을 하고 있지만 저는 SF를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이 마치 개미의 페로몬처럼 후각에 기반해서 언어 소통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해 보기도 했는데요. 촉각 소통의 경우는 정말 이 강연을 듣고서야 이 촉각에 기반한 소통이 정말 내밀하고 아주 이상한 감각일 수 있구나. 그렇지만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맡기는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바타 로봇 우리멜을 정말 흥미로운 케이스로 봤는데요. 특히 여기서 파일럿 분이 말씀하신 게 인상 깊었습니다. 파일럿 분은 장애인이 실제로 그 장소에 없더라도 촉각적인 소통이 가능한 존재로서 그곳에 존재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데요. 저는 이것이 장애인들이 아주 고유한 한 사람으로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 사회에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의 유무
중요성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이보그가 되다라는 책을 함께 썼던 김원영 작가와 함께 이제 장애 권리 운동의 변화와 양상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아무래도 1970년대, 80년대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해 있지 않을 때는 장애인들의 시위가 대부분 실제로 물리적으로 집 밖으로 어떻게든 나가서 거리를 점거하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크게 외치고 또 사람들을 방해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많이 발전하면서 장애인들도 유튜브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차별의 경험을 같이 공유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글을 써서 뭐 해시태그 운동을 벌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권리운동 양상이 꽤 많이 변화해가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온라인 활동에 굉장히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온라인을 통한 권리 운동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와 같이 책을 쓴 김원영 작가의 경우는 그런 온라인을 통한 장애인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분명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리적으로 정말 살아있는 몸, 꼭 살아있는 몸이 아니더라도 어떤 공간을 점유하는 몸으로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의 파일럿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 이 대담이 떠올랐는데요.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물론 아주 중요하지만 정말 실제로 그곳에 가 있는 것처럼 물리적인 공간을 점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비장애인들의 인식에도 중요한 만큼 장애인 자신의 자기 인식에도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에 장애 권리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요. 이 운동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서 자기 몸을 대중 앞에 보여주고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이런 움직임 뒤에는 장애가 자신의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 구성된 것이라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이 자리 잡고 있었죠. 당시 이러한 강력한 추동 덕분에 여러 사회 시스템이 개선되었고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움직임에 단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장애 권리 운동이 간결한 슬로건을 선호하면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다양성을 간과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 저는 말을 더듬습니다. 1970년대 장애 권리 운동에도 말을 더듬는 사람들이 참여했으며 말을 더듬어도 당당하게 살며 사회에 진출하고 싶다고 주장했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말을 더듬는 것에 대한 대응이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가령 저 같은 경우에는 말을 더듬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단어 교체 방법을 사용합니다. 특정한 단어를 말해야 하는데 말을 더듬을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 말하기 전에 그 단어나 문구를 풀어서 말하거나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로 교체하는 거죠. 이런 단어 교체법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터득한 방법이지만 장애 권리 운동의 맥락에서 본다면 저는 말 더듬는 걸 숨기는 사람이자 말을 더듬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여겨지겠죠. 이런 식으로 말을 더듬는 사람들 간의 다양한 차이들이 사회에 호소하기 위해 장애 권리 운동이 채택하는 강한 언어들 뒤로 숨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의 사회적 모델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한계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몸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터부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를 향해 강한 말들을 내뱉는 것보다 자기 몸에 관해 말할 수 있는 언어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봇 오리히메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오리히메가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리히메 조종사인 사에와 바깥에 나가기 위해서는 오리히메의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고 인터넷이 잘 되는 환경을 확보해야 하며 오리히메를 직접 들고 나가야 합니다. 오리히메를 어떻게 들 것인지 고민해야 하고 사에가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오리히메 얼굴에 떨어지는 빛의 각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자동화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리히메를 조정하기 위해서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사회와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그 장애의 사회적 모델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굉장히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 장애인들의 경험이 이렇게 딱 요약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다양하고 또 반드시 구조적으로만 장애가 구성되는 것은 아니기도 하며 또 개인의 고통과 손상 그 자체를 무시하고 장애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더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또 작가님이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장애인들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정말로 유효한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또 소설을 쓰는 예술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물론 이런 권리운동 활동가들이 말해도 끌리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슬로건으로 요약되지 않는 다양한 삶이 있다는 쪽에 좀 더 마음이 가기도 합니다. 아까 우레헬메라는 테크놀로지 한계에 대해서도 짧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물론 테크놀로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니라는 말에 정말 동의합니다. 제 공부도 지금 문자 통역을 해주시는 분과 이 통역사님이 이런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만약 이 중에 한 분이라도 온라인 상태에서 끊기게 되면 우리의 대담이 한동안 중단이 되겠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SF 작가로서 테크놀로지의 좀 더 전폭적인 가능성을 상상해보고 싶기도 해요. 약간 우레메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장애인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 기술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과 소통한다는 것이 굉장히 느리고 번거롭고 또 사람들을 약간은 짜증나게 하는 그런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같은 접촉 테크놀로지가 사람들을 굉장히 귀찮게 하고 짜증나게 만듦으로써 장애인이 사회에 함께 있다는 것을 어떤 긍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복잡한 측면들, 아주 부정적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측면들까지 한번 재현할 수 있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기도 했었고요. 또 노래매 같은 테크놀로지가 아니더라도 장애인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이런 복잡한 형태의 소통을 굉장히 번거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테크놀로지든 아니면 이런 미학적인 예술적인 접근이든 이런 사람들의 인식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오리히메는 로우테크의 로봇이기 때문에 종종 인터넷 연결이 끊기기도 합니다. We often have interruptions of network. 하지만 오리히메가 그렇게 로우테크적이라는 점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리히메를 조종하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리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무슨 기분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우테크가 공간을 상상으로 채운다고 볼 수도 있겠죠.
with imagination. 그런 의미에서 So the 완벽성은 perfect 때로는 is 중요하지 not 않은 것 important 같습니다. sometimes. And 저는 yes, 소설이나 I think 예술적 표현 novel 형식이 or some 장애의 문제를 forms of 다루는 데에 아주 artistic 중요하다고 expression is 생각합니다. very important to deals with the problem of disability because it can 장애가 있는 it 사람들의 can give 고유한 us 경험에 언어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죠. unique experienc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We researchers 연구자들은 have 과학적인 to 접근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make science. 보편성을 So 추구해야 we have to 합니다. be universal. So sometimes 그러다 보면 종종 경험의 고유성과 과학으로서의 보편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어렵기도 합니다. 가끔은 저도 언젠가는 소설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Someday I have to write some novels or something like that. 네. 그 루테크라서 오히려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질문지에 드린 건 아니지만 유토야사 작가님이 기억하는 몸에서 언급하시기도 했던 장애인들을 직접 휠체어를 수리한다든지 뭔가 이제 로우 테크놀로지스러운 도구들을 만들어서 자신의 접근성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을 많이 접했었는데 그런 사례들을 생각해보면 확실히 정말 이런 소통의 가능성이라는 게 아주 하이 테크놀로지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도구들 오래된 도구들에서 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강연에서 아무래도 가장 많이 강조하시기도 하셨던 촉각 접종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겠는데요. 케어가 어떤 상호 탐색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되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돌봄 노동을 여태까지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돌봄이라는 게 정말 사람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노동이겠구나 정도로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이번에 말씀하시는 촉각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돌봄이라는 게 정말 대부분 어떤 직접적인 접촉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이 잘못하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겠구나 그런 새삼스러운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돌봄이야말로 상대방의 반응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서 나의 움직임을 즉각적으로 조절해야 하는 그런 유연하고 전문성을 가진 그런 노동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현실에서는 돌봄 노동의 가치가 매우 저평가가 되어 있고 아주 저임금으로 일을 해야 하고 또 사람이 자주 바뀌고 한 명의 돌봄 노동자가 많은 돌봄 대상자들을 동시에 케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긴밀한 접촉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원적으로 생각해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돌봄 노동에 대해서 혹시 일본에서는 이런 돌봄의 전문성, 우리가 굿터치를 통해서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뭔가 제도화된 그런 교육이 있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이런 촉각 소통, 접촉 소통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돌봄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것을 어떤 개인적인 친밀함을 넘어서서 제도 안에서 수련하려면 어떤 노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지 그런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돌봄 관련 직종의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다는 것은 일본에서도 아주 큰 문제입니다. 좋은 접촉 방식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임금 측면에서도 돌봄 노동자의 연간 급여가 일본 평균의 6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낮은 거죠. 돌봄 관련 직종의 사회적 지위가 이렇게 낮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is the problem that 오늘날 우리 in today's society, 사회에서 노동이 생산성을 labor 기준으로 is 평가받기 evaluated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in terms of productivity. And 인류학자인 데이비드 그레이버는 산업혁명 이래 모든 노동을 공장식 노동 기준으로 평가하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that based on factory labor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돌봄 노동은 미리 계획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돌봄을 받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돌봄이 계획에 따라서 수행된다면 강연에서 말씀드렸던 전달 모델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오전 10시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러이러한 돌봄을 계획하고 그대로 따른다면 생산성은 높을지 몰라도 노인들은 자신이 사물 취급을 받는다고 느낄 겁니다. 일본에서도 돌봄 노동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아무래도 이 모든 것이 촉각 소통에 대한 저평가와도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돌봄 노동이라는 것을 마치 개혁할 수 있는 것처럼 10시부터 2시까지만 하고 끝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 이런 촉각 소통의 여러 가지 측면들과 연관지어 생각하면 그 점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케어에 대한 이런 저평가가 궁극적으로 생각해보면 강연이 초반에 말씀하신 감각의 위계와도 결국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SF를 쓰다 보니까 인간의 여러 감각들, 신체 감각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까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이런 여러 가지 감각을 조금씩 뒤틀어보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왔어요. 예를 들면 세상을 굉장히 추상화처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인간처럼 냄새를 추상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인 언어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자주 써왔는데요. 촉각과 피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최근에야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촉각에 대한 책을 한 권 읽고 진동 언어에 대한 수설을 쓴 적이 있었어요. 이 진동 언어는 약간 설명을 덧붙이면 이 외계인들이 가지고 있는 진동할 수 있는 생명체가 있는데 이 여러 생물들이 서로 공생관계를 맺고 진동하는 그런 생물들의 매개체로 진동 기록을 저장한다라는 아이디어에 기반한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소설을 쓰면서 느낀 게 우리 문화와 언어에 어떤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인 자극들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굉장히 다채로운 데 비해서 이 진동, 촉각적인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 소설 속 인물들이 정말 흥미로워서 실제로 한번 만나보고 싶어지네요. 우리가 감각 정보를 번역해 전달할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시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정보를 직접적으로 촉각 또는 촉각을 이용한 정보로 번역하는 행위에는 암묵적으로 시각 정보가 올바른 것이고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시각 정보를 이해하고 싶은 시각 장애인에게는 이런 번역이 아주 효과적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같은 대상을 인식하더라도 어떤 감각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작년 강연에서 언급했던 시각 없는 스포츠 가이드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스포츠 게임을
알루미늄 we 호일과 attempt 같은 we attempt 일상적인 to 도구를 translate 활용해 번역해 보려고 sports game 했습니다. using ordinary tools such as towels. 펜싱이나 유도, In 야구 doing 등 so, we 다양한 운동 interviewed 종목의 the 선수들을 athletes in 인터뷰하면서 various sports, 깨달았던 것은 such as fencing and judo or baseball, like that. And we 스포츠에는 recognized 시각으로 포착할 수 없는 that 수많은 there 측면이 are 있다는 many aspects of 것이었습니다. sports that cannot be captured by the 저는 sense of 언제나 sight. 스포츠 So 게임은 I have 미디어를 always 통해서 enjoyed 시각으로만 sports game 즐겨왔는데 visually through 선수들은 media. 결코 But 시각만으로 athletes 경쟁하는 are 것이 not only 아니라 competing visually, 대부분 but also 촉각이나 using 청각 정보도 tactile 함께 and 활용하는 거죠. auditory 그렇기 information, 때문에 of course. 번역할 때 중요한 So in 것은 translation, it is 단순히 important 하나의 to 감각으로 note 포착한 that there 정보를 is 다른 information that 감각으로 can 바꾸는 be 데 그치는 captured 대신 only 그 by 특정 one sense, 감각으로만 포착할 rather 수 있는 than 정보가 simply 있다는 placing 것을 information 기억하는 captured 일입니다. by one sense to another sense. 잘 들었습니다. 감각 정보라는 게 아무래도 통역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손실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서로 다른 감각을 이야기할 때 무의식적으로 감각의 우위를 설정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정말 공감이 되는데요. 가끔씩 시각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시각적인 정보를 설명할 때 마치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인 것처럼 좀 시혜적인 태도를 취하시는 그런 분들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무의식에 박혀있는 이런 감각의 위계라는 게 쉽게 떨쳐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드는데요. 아까 제가 짧게 이야기한 제가 쓴 소설에서 후각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마치 이 사람들이 여전히 음성론으로 대화하는 것처럼 자꾸 무슨 목소리를 들었다, 소리를 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쓰고 있는 것을 느끼고는 정말 이게 무의식 속에서 이런 감각의 위계라는 걸 없애기 쉽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감각들을 서로 통역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무래도 기존의 시각 정보, 청각 정보에만 의존해왔던 많은 사람들의 감각 세계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여기에 한계가 있고 우리가 통역된 정보만으로는 그 감각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촉각 자체는 그 촉각의 내밀한 경험으로만 느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작가님의 의견에 대해서 제 생각을 약간 덧붙여 봅니다. 네, 벌써 되게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약간은 번외격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액체 괴물이라고 불리는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장난감이 몇 년 전에 엄청나게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일본에서는 어땠는지 약간 궁금한데요. 이 만지작거리는 장난감, 이게 뭔가 시각적으로 화려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유행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이 장난감의 유행을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촉각적 자극을 굉장히 갈망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촉각 자극을 갈망하는 것이 굉장히 유아기적인 갈망이다라고 약간은 폄하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처럼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촉각적 자극을 굉장히 유아기적인 것으로 보는 현상이 아직까지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평소에 이런 블라인드 마라톤이라든지 스틱을 이용한 촉각적 소통 이런 걸 경험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런 촉각 장난감을 통해서 촉각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것을 어쩌면 우리가 접촉 소통에 대한 생각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은 연결고리가 희미한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토하사 작가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촉각적인 오브제, 장난감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접촉에 대한 생각을 넓혀갈 수 있을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이런 오브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촉각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은 굿터치에 대한 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Okay, the question you 저 posed 역시도 굉장히 is not 답하기 so 어려운 easy to 질문을 answer for me. 주셨습니다. But I reminds of
my collaborator. 제가 함께 일했던 His name 준지 is 와타나베의 Watanabe. 연구가 생각나는데요. He developed a communication device that can 와타나베는 convey 심장 your 박동을 heartbeat. 전달하는 소통 장치를 And 만들었습니다. when you place a stethoscope 청진기를 on your 가슴에 chest, 대면 the 심장 vibration of 박동이 your 청진기에 your 연결된 heart 작은 are 큐브로 transmitted 전달돼서 to a small cube connected to the stethoscope. 그 And 큐브를 by touching 만지면 that cube, 친구의 your 혹은 friend 자기 or you 자신의 yourself 심장 can 박동을 feel your 느낄 수 heartbeat. 있게 되죠. So if 만약 we 오늘 exchange 작가님과 our 제가 만난 heartbeat 것처럼 with 처음 newly 만난 dated 사람과 person 명함을 like us, 주고받는 대신 instead of 심장 exchanging 박동 소리를 business cards, 교환한다면 it is 그 likely 사람과의 to make 관계가 the 훨씬 distance 더 between 가깝게 the 느껴지겠죠. two person much closer. And furthermore, if 나아가 record 만약 the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heartbeat 동안 심장 while 박동을 the person is 기록해두고 alive, 이걸 그 if 사람이 you can 죽은 replay 뒤에도 들을 the 수 person's 있다면 heartbeat, even 새로운 after he 추모의 or she 방식이 될 passes 수도 away, 있을 것 this 같습니다. could be a new form of mourning. 네, 방금 이야기해주신 심장 박동을 통해 소통하는 장치 이야기가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이런 독특한 소통 방식들이 보통은 현대 예술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흥미롭고, 또 이런 새로운 소통 방식들을 단지 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이토하사 작가님께서 제가 준비한 여러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풍부한 답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강연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이토하사 작가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셨던 여러 가지 다른 작업들에 대한 이해까지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굉장히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더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편집상의 문제도 있고 점점 강연 주제로부터 벗어나서 저희 사심을 채우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연도 맡아주시고 대담까지 참석해주신 이토하사 작가님께 정말 많은 감사와 존경과 애정을 보내드리고요. 저희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담을 지켜보시는 여러분들도 앞으로 촉각과 촉각 소통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시고 또 그 고민으로부터 얻은 경험들을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